낡아빠진 학교에서 박현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두들겨 맞았다. 그는 학교의 최하위 계급인 감마 랭크였다. 일진들이 그를 짓밟은 동안에도 교사들은 싸움을 지나치며 아무것도 못 본 척했다. 돈도 가족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다. 현수는 경찰에 연락해 인터넷으로 신고도 해봤지만 그를 위해 해결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는 마요네즈와 눈물, 피가 필요한 인터넷 유행 의식을 치르기 위해 학교에 마요네즈를 가져왔다. 이 악몽을 끝낼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머리를 걷어차이는 순간 그의 피가 허공을 갈라 의식진 위로 똑 떨어졌다. 마법진이 빛나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김태의 얼굴에 키스하며 용사가 나타났다.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용사는 눈을 뜨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며 기겁했다. 현수는 용사의 능력이 뽀뽀하는 건가 하고 위아해했다. 김태는 키스한 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녀석이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용사는 그걸 붙잡았고 일진이 펄쩍 뛰며 도망치려 할 정도로 팔을 강하게 쥐어짰다. 하지만 그 게이 용사는 녀석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얼굴을 내딛고자 김태를 완전히 기절시켰다. 다른 녀석들이 복수하겠다며 덤벼들었지만 그 키스남은 주변의 모두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난장판이 정리된 후 용사는 원래 세계에서 아내에게 키스하던 중 이 소년 때문에 갑자기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정리한 뒤 그들은 거래를 맺었다. 소년이 용사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걸 돕는 대신 용사는 학교의 일진들을 쓸어버리기로 했다. 학교를 걷던 중 용사는 익숙한 힘을 감지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성검 그란델은 똥투성이가 된 뚫어뻥이 되어 있었다. 이 세계에서 일진놈들은 뚱뚱한 아이를 패며 화장실로 들어왔다. 용사는 소년과의 거래를 지키기 위해 오물이 묻은 검을 쥐고 일진의 얼굴에 곧장 던져버렸다. 그 녀석은 끔찍한 악취에 질식해 기절해버렸다. 그중 한 명이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려 했지만 타격이 적중하려는 찰나 용사는 순수한 본능만으로 그것을 막아냈다. 그는 이미 몸을 돌려 그놈의 얼굴에도 똥검을 후려친 상태였다. 현수는 지난 몇 년 동안 놈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짓에 대해 마침내 복수하고 있었다. 아무도 냄새를 견딜 수 없는 성검으로 화장실 놈들을 박살낸 후 현수는 그 녀석들이 베타 랭크이며 아직 더 높은 랭크의 놈들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똥용사는 검을 바닥에 내리꽂고 목청껏 소리 지르며 모든 일진들에게 쌍욕을 퍼부었고 빡친 놈들이 전부 용사를 짓밟아버리겠다며 교실에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 소년은 이제 죽었구나 싶어 패닉에 빠졌지만 용사는 금방 끝내주겠다며 완전히 여유로운 태도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학교의 모든 불량배들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두 영웅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 순간 소년은 이제 끝장이라 생각하며 눈물을 터뜨렸지만 기사는 여전히 침착했다. 용사는 자신이 일진들을 쓰러뜨리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당장 돌아가서 만나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역겨운 일진 놈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용사라는 칭호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붉은 머리의 남자는 자신의 첫 번째 용사급 검수를 해방하기로 마음먹었다. 발도술이라 불리는 강력한 일격이 일진들을 향해 뿜어져 나갔고 그 위력은 너무나 엄청나 순식간에 그들을 압도해버렸다. 박현수는 이 강력한 검술이 사실상 하수구 방출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일진들의 눈과 입은 똥으로 가득 차버렸다. 이에 잔뜩 독이 오른 불량배들은 용사를 비겁자라 부르며 등 뒤에서 공격하기로 했다. 그 순간 용사는 자신의 동료를 발판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는 불량배들에게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참 어이가 없었다. 애초에 다구를 치고 있는 건 그 녀석들이었으니까. 그렇다 해도 놈들은 철저히 그의 손바닥 아니었다. 날뛰는 고등학생들을 처리하는 데는 용사의 주먹 한 방이면 충분했다. 그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은 일진들은 용사에게 떼거지로 덤벼들기로 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강력한 무기를 꽉 움켜쥐고 수많은 적들을 향해 폭풍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진들은 이리저리 나가떨어졌지만 바로 그때 사건이 벌어졌다. 근육질 고릴라 같은 녀석이 기사의 뒤를 덮쳐 붙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모습에 나머지 불량배들은 크게 환호했다. 학교의 1위 베타 랭크이자 프로 레슬러인 임상동이 치명적인 조르기로 기사를 꽉 붙잡은 것이었다. 그 학생은 용사가 똥으로 자신을 공격한 것에 짜증이 나 점원 수플렉스로 대갚아주려 했지만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어째서인지 용사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덩치의 점원 수플렉스를 버텨낸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임상동은 마치 압도적인 거대한 산을 들어 올리려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용사는 이 학생이 부모님께 얼마나 실망스러운 자식일지 일침을 가했다. 그는 녀석의 손을 떼어내며 만약 자기 자식이 일진이었다면 그 즉시 목숨을 거두었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량배의 멱살을 틀어지며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바닥에 처박힌 그 덩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리 베타랭크가 이토록 허무하게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걸 보자 나머지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버렸다. 결국 그들은 모두 겁을 집어먹고 살기 위해 도망치기로 했다. 불량배들은 오물로 싸우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분노와 굴욕감을 느꼈다. 이로써 기사는 소환자에게 모든 일진을 쓰러뜨렸다고 알리며 이제 만족하냐고 물었다. 그 모습을 본 현수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은 완전히 끝장났다는 사실이었다. 잠시 후 학교 정문에서 일진들은 하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근 용사 복장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캐물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일진들이 학교 정문으로 몰려들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누군가 그들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 순간 용사는 학생이 건네준 옷에 대해 말을 꺼내기로 했다. 처음엔 뭔가 특별한 전투복인 줄 알았더니 그냥 체육복에 불과했으니 말이다. 소환자는 용사에게 그 갑옷이 너무 눈에 띄어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용사는 일진들이 자신보다 현수를 찾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고 그 말에 소녀는 이 모든 난장판이 용사 탓이라며 원망했다. 이에 기사는 자신은 그저 현수의 부탁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현수는 그가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맞받아쳤다. 그리고 기사가 충격을 받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행동했다간 훨씬 더 강한 적들과 맞서게 될 거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이 학교에 마왕 같은 강력한 학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현수는 이 세계가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곳이지만 승송남고만은 외외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주인공은 용사에게 저 앞에 학생들을 보라고 했다. 박현수는 학교의 계급 시스템을 설명해주기로 했다. 이곳에는 세 가지 학생 계급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는 감마랭크. 반면 일진들은 베타랭크로 불리며 어제 기사가 쓰러뜨린 프로레슬러가 바로 그들의 1인자였다. 가장 강한 베타를 쓰러뜨렸으니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자 용사는 혼란스러워했고 현수는 세 번째 계급이 존재한다고 일러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베타랭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며 진짜 골치 아픈 녀석들은 바로 알파랭크에 속한 자들이었다. 소환자는 현재 학교에 아무리 용사라 해도 위협이 될 수 있는 5명의 알파랭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단순 무식한 새 친구는 그저 모든 적을 찾아내 싹 다 때려 눕히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현수가 그의 손에 들린 뚜러뻥에 대해 묻자 용사는 새 친구에게 자신의 듬직한 성검 그란데를 소개했다. 적의 목을 가볍게 날려버려야 할 검의 상태가 미심쩍다는 그의 설명에 현수는 기겁하며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현수는 기사에게 새 뚜러뻥을 사주겠다고 설명했지만 기사는 성검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적들을 조용히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나 누군가가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름 아닌 아까 그 뚱뚱한 학생이었고 자신이 차원문을 열 수 있다고 큰 소리쳤다. 당황한 용사는 그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두 영웅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비밀 통로가 있는 위치를 가리켰다. 그런 다음 뚱뚱한 녀석은 그들에게 계속 따라오라고 재촉했다. 그 소녀는 이 기회를 빌려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용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우리의 기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뚱뚱한 녀석은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더니 돌연 자신의 배신에 대해 사과했다. 이제 그는 칭찬을 받고 있었다. 베타랭크 1위는 그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엄청난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과 다른 일진들이 한 달 동안 그와 나머지 감마랭크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임상동은 용사와 다시 마주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에는 무장한 지원군까지 대동한 터라 당장이라도 그들을 풀어놓고 싶어 안달이 났다. 이를 본 용사는 친구에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했다. 불량배들을 물리쳐 현수가 도망칠 퇴로를 만들어줄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가올 전투에 대비해 자세를 가다듬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거한이 그를 덮쳐왔다. 알파 계급 5위인 이명은 자기 동생을 다치게 한 놈이 정말 이 용사가 맞는지 캐물었다. 상동이 다친 것에 극도로 분노한 이명은 이 기사에게 이제 복수할 테니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순간 박현수는 용사가 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끔찍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제 골칫거리가 처리되었으니 마침내 일진의 앞길을 막던 용사가 치워진 셈이었다. 그러자 알파는 용사의 공범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현수는 감히 계급 집회에 난입한 죄로 불려나가고 있었다. 이명은 깡마른 찐따에게 너도 용사와 똑같은 꼴을 당할 테니 단단히 각오하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까 그 뚱뚱하고 찌질했던 녀석이 나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동생을 괴롭힌 녀석들을 데려오면 한 달 동안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던 거래를 알파에게 상기시켰다. 이명은 본인이 누굴 괴롭힌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감마 계급들을 앞으로 불러 모았다. 잔뜩 겁에 질린 학생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거대한 늑대 앞에 양떼처럼 너무나도 무기력했다. 위압적인 기세를 뿜어내던 알파는 한 학생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그 거구는 학생에게 자신이 널 괴롭힌 적이 있냐고 물으며 대답을 강요했다. 그토록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 앞에서 간만은 굴복하는 것 외엔 도리가 없었다. 결국 그는 이건 괴롭힘이 아니라 그저 재밌는 장난일 뿐이라고 억지로 대답해야 했다. 이번엔 감마 계급 2번을 상대할 차례였다. 같은 질문에 두 번째 학생마저 똑같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현수는 어리둥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괴롭힘이었기에 현수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제 세 번째 학생에게 질문할 차례가 다가왔다. 하지만 질문을 채 던지기도 전에 모두들 떡하니 서 있는 기사의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다. 심지어 그를 소환한 현수조차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진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얼굴엔 뚫어뻥이 정통으로 날아와 꽂혔다. 용사는 저 쥐새끼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냈으니 이명이 불량배인지 아닌지 굳이 조사할 필요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 반격을 개시할 시간이었다. 눈 깜짝할 새도 없이 거한은 폭풍처럼 쏟아지는 뚫어뻥 연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이에 단단히 화가 난 그는 용사의 멱살을 움켜쥐더니 손을 꽉 붙잡았다. 한번 맺히기가 안 통하자 일진은 같은 기술을 계속해서 남발했지만 딱히 위협적이진 않았다.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벼운 체급의 상대를 뒤집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깨달은 알파는 고작 뚫어뻥 따위에게 카운터를 맞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조금 전 현수는 용사에게 압축과 팽창에 대해 가르쳐 주려 했었다. 이게 용사가 그냥 칼날을 달면 된다고 우기자 현수는 적어도 이 성스러운 뚫어뻥의 기본 원리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인 현수는 그 생각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이를 본 현수는 기사에게 뚫어뻥을 바닥에 붙여보라고 하며 직접 시범을 보이기로 했다. 그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소년이 뚫어뻥을 당겨 뽑으려 하자 용사는 오직 자신만이 성검을 다룰 수 있다며 그에게 경고했다. 눈을 반짝이던 현수는 아무리 자신이 약해도 고작 뚫어뻥 하나쯤은 뽑을 수 있을 줄 알았기에 자신이 진짜 성검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다. 다시 현재 현수는 기사에게 방금 뚫어뻥의 압축과 팽창 원리를 사용한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일진들의 맞설 무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용사는 바닥에서 그것을 뽑아들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용사는 그 강력한 무기를 상대의 머리통에 떡하니 붙여버렸다. 알파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소년의 반격이란 게 고작 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씌워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걸 벗겨내려던 일진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어째서인지 뚫어뻥이 머리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일진은 이깟 뚫어뻥 하나 떼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이 물건의 진짜 정체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본 감마 계급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즉시 저 물건이 얼마나 더러운지 꼬집어 말했다. 그러자 뚫어뻥 하나 떼어내지 못하는 그를 향해 조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를 들은 학생들은 화장실 청소가 제일 힘들겠다며 비웃었고 빡친 그는 억지로라도 그걸 떼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온갖 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떼어내지 못했다. 그 순간 용사가 움직여 상대의 얼굴을 강타했다. 주먹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그 덩치 큰 알파마저 몇 걸음이나 뒤로 밀려났다. 이명은 본드를 쓴 게 아니냐고 따지며 몸을 피하는 용사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말이 되는 설명이라며 소리치던 그는 돌연 복부에 강력한 일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강력한 알파가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는 순간이었다. 이를 본 베타 계급들은 경악하며 이명을 돕기 위해 앞으로 달려들었다. 이 모습을 본 용사는 성검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일진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알파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내동댕이 쳐졌다. 이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렇게 알파 계급 5위는 완전히 뻗어버렸고 그의 동생만이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애쓸 뿐이었다. 이명은 어쩌다 자기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떠올리려 했었다. 그제야 그는 이 모든 게 동생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음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려던 찰나 누군가가 분량을 아끼기 위해 컷을 뚫고 난입했다. 용사는 소환자에게 적의 눈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했다. 그는 적에 패배한 뒤 구구절절 자기 사연을 늘어놓고 싶어하는 마족들의 눈빛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말하며 이계의 용사는 이놈들은 그저 흔해 빠진 불량배일 뿐이라며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로 했다. 이제 그 동생을 처리할 차례였다. 하지만 용사가 놀랍게도 이 녀석은 어딘가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마친 임상동은 안도하는 듯 보였다. 사실 그는 지금 지원군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다. 그 소식과 함께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나머지 4명의 알파 계급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몇몇 학생이 담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누군가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말았다. 심기가 불편해진 자가 알파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베타 계급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다름 아닌 알파 계급 사이 베타 보주하였다. 이를 본 학생은 즉각 사과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오늘따라 그가 몹시 화가 나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위는 이제 막 사업이 번창하려던 참인데 누군가 초를 쳤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모두가 이미 철저하게 박살나 있었기 때문이다. 5분 전 임상동은 더 이상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너희들의 명줄도 끝이라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용사는 내 앞가림이나 잘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고는 친구를 돌아보며 지금 지원군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일러주었다. 하지만 극심한 충격에 빠진 현수는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이 패닉 상태를 눈치챈 용사는 뚱뚱한 녀석에게 대체 안내해준다던 비밀 출구가 어딨냐고 물었다. 그러자 뚱뚱한 녀석은 방금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둘러댔고 깡마른 현수는 그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는 지금이 겁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친구가 알파 계급 5위를 쓰러뜨리긴 했지만 남은 4명까지 상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사실 용사가 학교의 알파 1위와 1대1로부터 이길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이 상황을 본 그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뿐임을 깨달았다. 그의 예상대로 용사는 위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은 불량배들도 마저 때려눕히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래서 소환자는 자신의 소환수를 향해 힘없는 감마 계급들을 가리켰다. 알 수 없는 소리를 뒤로하고 현수는 만약 적들과 싸우는 데만 집중한다면 저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순간 용사는 자신의 임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성검도 그 고등학생의 말에 동의했다. 성검은 적을 박살내려면 먼저 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마족 사냥을 통해 몸소 배웠지 않냐며 주인을 즉각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렇게 현수는 오랜 설득 끝에 용사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다. 빠져나갈 길을 아냐는 질문에 이 지구인은 일단 개구멍으로 나가자고 담담히 말했다. 그제야 그들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무리를 발견했다. 그 불량배들은 알파 랭크들이 도착해 이 골칫거리들을 처리할 때까지 방어선을 사수할 작정이었다. 정문을 다시 뚫고 나갈 시간이 없었기에 이건 꽤나 성가신 상황이었다. 이를 본 용사는 직접 길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친구와 나머지 감마 랭크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사는 뚫어뻥 하나를 쥐고 무장한 불량배 군단을 향해 홀로 돌진했다. 다시 현재 막 도착한 알파 랭크들은 적들이 순식간에 자신들의 병력을 쓰러뜨리고 도망친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할아버지가 전학생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었고 근처 학교놈들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날뛸 리도 없었기에 손자인 송마는 이 상황이 수상하기만 했다.
그래서 운송 관리자이자 알파랭크 3위인 송만의 생각에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물류 책임자이자 2위인 이지면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지면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며 만약 송만이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거라면 살기를 뿜어내고 있는 저 게이머부터 의심해야 할 거라고 맞받아쳤다. 송만은 물러서지 않고 거칠게 반격하기 시작했다. 두 강자가 살기를 뿜어내자 모든 학생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단 한 명만은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 금발머리가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일손도 부족한 마당에 지금은 이렇게 내분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그가 침입자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자 금발머리는 그 자가 감마 랭크 녀석과 함께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침입자를 용사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청년의 눈동자에 갑자기 분노가 타올랐다. 한편 화제의 그 용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는 친구가 자동차라고 부르는 말이 끓지 않는 마차를 보며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뚜러뻥을 든 젊은 기사가 그걸 타보고 싶다며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누군가 보스에게 자신들이 찾던 자로 보이는 이상한 복장의 수상한 놈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날 밤 소녀는 용사에게 원래 있던 세계에도 강한 마족들이 있었냐고 물었다. 청년은 마왕과 오행성이라는 자들이 있었다고 대답했고 그 이름은 소년에게도 어쩐지 낯익게 들렸다. 이 세계로 소환되기 전 기사는 마왕과 그의 수하들을 모두 무찔렀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족은 언제든 부활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용사는 서둘러 힘을 되찾아야만 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주인공들이 도착했다. 고등학생은 그를 또 다른 세계, 즉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다. 처음에 용사는 이 건물 전체가 박씨 가문의 저택인 줄 알았고 청년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어야 했다. 갑자기 누군가 용사에게 강렬한 빛을 비추었다. 기사는 자신이 기습 공격의 표적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아오는 쇠배틀을 거뜬히 막아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타격의 위력 때문에 용사는 중심을 잃고 튕겨나갔다. 공격자는 자신의 일격이 막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현수와 용사는 수많은 폭주족 무리와 대치하게 되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베타 랭크들을 쓰러뜨리고 깽판을 친 게 용사인지 따져 물었다. 작업 감독관이 이제 용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누구냐는 질문에 현수는 저자가 바로 알파 랭크 사위라고 친구에게 알려주었다. 이리가 먼저 움직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감독관은 그 명령을 거역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그는 당장 이곳에서 용사와 결판을 내고 싶어 했다. 갑자기 이 세계물의 흔한 주인공에 의해 그들의 싸움이 중단되었다. 폭주족은 미처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순식간에 거대한 트럭에 치여버렸다. 이 광경을 본 부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위는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범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분노한 불량배들은 사내답게 정정당당히 덤비라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지저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름 아닌 알파랭크 1위였기 때문이다. 간발의 차로 친구를 피신시킨 기사가 황급히 그의 상태를 살피러 갔지만 소녀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현수는 예기치 못한 끔찍한 존재감에 경악했고 그 존재는 즉시 용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1위는 이 세계에서도 여전히 그딴 식으로 날뛰는 청년의 모습에 어이없어하며 그 역겨운 용사 노름은 집어치우라고 쏘아붙였다. 알파 1위가 자신의 두 눈을 드러내며 자신 역시 용사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말하며 금발머리는 붉은 머리에게 이제야 자신이 누군지 기억나냐고 물었다. 건강하고 맛있는 마요네즈를 찾는다면 최고의 영양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찾아봐야 합니다. 하이빔 마요네즈를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사는 매일같이 마요네즈 광고가 도배되는 것을 보며 흥미를 느꼈다. 그는 소스 하나로 식품업계를 장악한 인물이 있다는 게 꽤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가던 운전사가 일을 서둘러 마치고 쉬려던 찰나 창밖에서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 순간 용사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눈앞의 금발머리를 보며 그는 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며 즉시 사과했다. 기사는 이 세계에 용사라는 칭호를 쓰는 자가 또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던 중 갑자기 상대가 기습적으로 덤벼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는 주먹을 막아내며 금발머리를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1위는 붉은 머리 내놈이 날 기억하든 말든 알바 아니라며 주먹을 빼내고는 매섭게 발차기를 날렸다. 이것은 우리 용사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누군가에게 실제로 타격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알파 1위는 지금 당장 여기서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이를 본 기사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고는 친구에게 이 엄청나게 강한 금발머리 녀석이 누구냐고 물었다. 현수는 그가 알파 랭크 1위이자 학교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인 최진성이라고 알려주었다. 진성은 부하들에게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했고 불량배들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이미 각자 위치를 잡고 포위망을 굽혔다. 완벽하게 포위당한 현수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용사는 친구에게 자신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순간 성검은 상처 입은 주인에게 적에 대해 경고했다. 그에게서 이질적이면서도 동시에 낯익은 아주 기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지한 기사는 이 싸움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때 불량배 우두머리가 용사를 조롱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뚜러뻥의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고 말았다. 용사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자세를 고쳐잡고 폭풍 같은 연타를 퍼부은 뒤 온 힘을 끌어모아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순식간에 싸움을 끝내려던 우리 기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는 적이 옷을 이용해 자신의 공격을 가볍게 튕겨내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빅보스는 일반 뚜러뻥보다 성검이 더 아픈 건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볼품없는 꼴을 비웃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제키드로 뚜러뻥을 쳐낸 뒤 적의 명치를 향해 주먹을 꽂아 넣었다. 그 일격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용사는 멀리 날아가 처박혔다. 알파의 말에 따르면 그 위대한 성검도 이제 화장실 청소용으로나 딱 어울리는 꼴이었다. 그 순간 기사는 무기를 바닥에 박아 넣어 중심을 잡았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밀려나지 않고 버텨냈다. 그의 목표는 뚜러뻥의 반동을 이용해 상대를 향해 다시 튕겨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 위로 무언가 날아왔고 제키디 시야를 가린 사이 용사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머리에 강렬한 발차기를 내리꽂혔다. 상대는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한치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쓰러지지 않고 두 발로 굳게 버텼다. 그는 시야를 가리던 재킷을 치워버리고 상대를 향해 돌진했지만 상대는 이를 가볍게 피한 뒤 용사의 얼굴에 뼈아픈 발차기를 적중시켰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불량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벽으로 나가떨어졌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엄청나게 강한 보스가 내 놈의 콧대를 꺾어주고 있다며 용사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은 겁도 없이 용사의 뒤통수를 후려치기까지 했다. 이를 참지 못한 용사는 즉시 반격을 결심했다. 그는 불량배가 여전히 붙어있는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 무기를 휘둘렀다. 악당은 그 괴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부하가 보스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 그는 자신의 끝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알파 1위는 그를 그저 발판으로 삼았고 사람을 무기로 쓰는 파렴치한 짓을 한다며 용사를 비난했다. 하지만 기사는 일진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며 진짜 오토바이를 통째로 들어 적을 후려치려 했다. 그 공격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넘버원을 날려버렸고 그는 근처 벽에 세게 처박혔다. 용사에 따르면 그의 상대와 그 일당은 인간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었다. 적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 순간 그는 사슬을 꽉 쥐고 재빠르게 용사를 얽어매며 자신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스의 말에 따르면 약육강식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되며 이 세상에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했다. 사실 그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모든 차원과 세계에서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년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던 찰나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현장을 목격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 상황은 보스를 꽤나 실망시켰고 결국 그는 일단 싸움을 멈추기로 했다. 그가 사슬을 휘둘러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자 그 강력한 용사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알파는 이 상황을 다소 아쉬워하며 기사에게 작별을 고하기로 했다. 용사는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기력이 너무 빠져 일어날 수 없었다. 자신의 무리를 몰살하겠다는 용사의 선언을 듣자 일진 보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용사는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존재하는 모든 일진들을 찾아내 그들의 악행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했다. 일진은 그 말이 용사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혼자 싸우는 처지라 그 다짐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비웃었다. 보스에 따르면 기사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자마자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이제 아군 하나 없는 그를 인근의 모든 학교 양아치들이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보스는 자신이 도전을 즐긴다고 단언하며 다음번엔 자기 손으로 직접 용사를 끝장내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끝으로 기사는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용사는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 이 세상에 소환된 이후로 그가 한 일이라곤 싸우고 도망친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본 고등학생 현수는 그에게 현실을 일깨워주기로 했다. 그는 용사에게 아직 지구에 온 지 첫날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편 도로가에서 양아치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던 보스는 통화 너머의 상대에게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용사를 놓쳤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넘버원은 어찌됐든 그는 여전히 용사이기에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젊은 보스는 자신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재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용사에게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결코 약자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과거 화산이 폭발하던 그날 용사와 그의 일행은 마족들에게 포위당했다. 그의 부주의로 인해 거대하고 조직적인 마족 군단과 싸워야만 했다. 그가 대책을 강구하려 할 때 성녀가 그에게 집중하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상황이 힘들어지더라도 언제든 자신들의 도움을 믿으라고 말했다. 마법사 히비브도 동의했다. 그의 친구 데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전설의 용사는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앞으로 돌진하기로 결심했다. 황소처럼 생긴 마족이 그를 막아섰다. 그 괴물이 용사에게 꿈이라도 꾸고 있냐고 조롱하자 갑옷 입은 기사는 녀석의 목을 꽉 움켜쥐었다. 용사는 동료들이 곁에 있다면 자신의 꿈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외쳤다. 목이 졸린 녀석은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오해를 풀려 했다. 천선호가 친구에게 학교에 늦겠다고 말했다. 그제야 용사는 이것이 그저 꿈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늦게 조규태에게는 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의 임무는 벽에 난 구멍을 수리하는 것이었다. 베타 등급의 일진인 그가 잡일이나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건 꽤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를 안으로 불렀다. 그 사람은 이 오렌지색 머리 녀석이 용사에게 처음으로 덤벼든 장본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상태였다. 운송 책임자는 그가 어쩌다 그 빨간 머리와 싸우게 됐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규태는 비 오는 날 바닥에 뿌려진 마요네즈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갑자기 용사가 자신을 강제로 덮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게이머는 덩치 큰 친구에게 그 녀석을 좀 살살 다루라고 재촉했다. 어찌됐든 벽을 수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규태는 진실을 말했는데도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상황은 그를 꽤나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용사 때문이라며 탓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번엔 그 빨간 머리를 바닥에 기어 다니게 만들겠다고 소리쳤지만 바로 그 순간 빨간 머리가 눈앞에 나타나 자기가 이미 기어 다니고 있다고 대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곧이어 현수도 구멍을 통해 그를 따라 들어왔다. 이제 용사는 그 일진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뚜러뻥을 단단히 쥐고 그는 규태에게 여전히 일진 짓을 하고 다니냐고 물었다. 소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맹세했다. 벽을 고치러 온 기사는 그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이를 본 규태는 현수를 향해 돌아서서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다. 처음에는 현수가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갑자기 자기를 괴롭히던 일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리고 소환사 현수는 소환수 용사에게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용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 뒤 막상 학교에 오긴 했는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대놓고 돌아다녔다간 어제 마주친 일진들과 또 엮일 게 뻔했기 때문이다. 알파 중 한 명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꼬일 수도 있었다. 그 때문에 용사는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신중하게 짜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자신이 일진들을 쓰러뜨릴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던 기사도 놈들의 수가 그렇게 많고 조직적일 줄은 예상치 못했다. 이 상황은 그를 자신의 동료들이 곁에 있던 모험가 초보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다시 말해 용사는 두 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는 학교에 대한 정보였고 둘째는 믿을 수 있는 아군이었다. 현수는 이것이 자신의 수련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것이라 재빨리 직감했다. 그 순간 규태가 일어섰다. 소녀는 용사의 동료가 되겠다고 자처하며 결과를 낼 것을 약속했다. 그렇게 시끄러운 방해꾼의 입을 다물게 한 후 우리의 영웅들은 다시 중요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수는 동료 모집을 미루고 당장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현수조차 타깃이 되어 교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를 괴롭히던 일진은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다. 그제야 그들은 그 녀석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현수는 규태에게 도움의 손길을 빌려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다. 잠시 후 학교 주차장에서 감마 등급 학생들은 서두르라는 독촉을 받았다. 책임자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학생 한 명을 멈춰 세우고는 그가 들고 있던 상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일진은 그 불쌍한 아이에게 꺼지라고 말했다. 이 일을 꽤나 즐기던 불량배는 오늘의 진미를 슬쩍 확인하려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자 깜짝 놀랐다. 그건 다름 아닌 일꾼들을 더 데리고 나타난 규태였다. 누군가 왜 신입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물었다. 주황색 머리의 소녀는 그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규태의 말에 따르면 전염병을 막는 것이 일꾼들의 효율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구에서의 작업 반장들이 일을 시작했다. 들킨 줄 알았던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기사는 마스크의 엄청난 효율에 감탄했다. 그러자 규태는 그들에게 이 상자들을 지하실로 옮기는 것이 임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또다시 철저히 무시당하자 소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트럭 안으로 들어가자 용사는 정보 수집이 시급한 마당에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냐고 파트너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 물건들이 다른 곳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학교가 화물 운송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밝혀졌다. 표면적으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애플의 노동 착취 공장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 사실 감마 계급은 쉬는 시간마다 강제로 무급 노동을 해야만 했어. 용사는 즉시 이 상황을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마족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인공은 용사가 물건들을 지하실로 나르는 동안 화물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위장한 용사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그란델이 주머니에서 떨어져 굴러가더니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다. 그걸 본 학생은 뚜러뻥에 흥미를 보였다. 주인은 연신 사과했다. 그 남학생은 붉은 머리와 뚜러뻥 같은 그의 독특한 특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뚜러뻥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용사가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약속하자 학생은 그저 호들갑 떨지 말라고만 했다.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기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둘러댔다. 현수는 친구에게 자기를 따라 지하실로 오라고 했다. 그 순간 용사는 이 문제를 모른 척해선 안 될 선생님들에 대해 동료에게 물었다. 소녀는 그들이 모른 척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일진에게 달려가 학생에게 일을 시킨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학생에게 일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만 했다. 선생님은 방금 가서 돈을 주려고 했던 참이라고 우겼다. 이제 현금을 손에 넣은 그는 그만 자리를 뜨기로 했다. 한 학생이 벌써 수업 시간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끔찍하게도 선생님은 이 일이 돈도 벌고 신체 단련도 되는 좋은 기회라며 오늘은 자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언젠가 이 일을 고마워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 광경을 본 용사는 이 학교의 어른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학교에선 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결국 이곳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년의 말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은 바로 알파 서열 1위이자 다단계 피라미드의 우두머리인 최진성이었다. 우리 주인공들은 그 우두머리가 용사와 그의 성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갑자기 제3자가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 그 사람은 우리 주인공들이 어떻게 이곳에 조용히 잠입할 수 있었는지 지적했다. 그는 다름 아닌 알파 서열 3위이자 운송 감독관인 송만이었다. 과거 놀이터에서 누군가 한 어린 소년에게 다가왔다. 그 어린아이는 그 많은 장난감들에 감탄했다. 그러고는 허락 없이 장난감을 만져서 화가 났을 주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 꼬마는 화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오히려 같이 놀자고 제안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깜짝 놀란 우리 주인공들은 뒤로 물러섰다. 그 소녀는 용사의 의심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지금 알파 중 한 명 앞에 서 있었다. 이걸 본 기사는 즉시 그를 향해 돌진했다. 송만은 빠르게 반응했고 돌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빨간 머리가 뜬금없이 자기를 공격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이는 용사를 크게 당황하게 했다. 그는 심지어 이 소년이 알파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좀 더 은밀한 장소에서 용사에게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송만은 자기가 원해서 알파가 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불량배가 될 만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확인시켰다. 그리고 부모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는 말에 송만은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원래라면 송만이 자기소개를 했겠지만 현수가 이미 자기에 대해 알고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결국 그가 학교 이사장의 손자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기사가 이사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눈치남자 그의 호리호리한 친구는 나중에 설명해 주기로 했다. 그 순간 송만은 그들이 찾고 있던 정보를 건넸다. 최진성은 이 학교의 알파 서열 1이다. 이 녀석이 학교에 들이닥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이사장은 무례하게 이사장실에 함부로 들어온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 소녀는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이사장 앞에 선 진성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송만은 할아버지와 이 녀석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아는 건 하루 뒤에 전학생 한 명이 학교에 왔다는 것뿐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진성은 하찮은 반항에 직면했다. 이 남자는 누군가 자기 앞길을 막을 때마다 즉시 폭력을 휘둘렀다. 그 때문에 학교 안에는 새로운 계급이 빠르게 형성되었고 송만은 이사장과의 관계 덕분에 알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며 그 게이머는 현재 우리 주인공들에게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왜 자신들을 돕느냐는 질문에 그 청년은 그저 손을 내밀며 용사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주된 목표가 학교에서 일진들을 몰아내는 것이라며 서열 4위와 5위가 무력화된 지금이 행동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설명했다. 송만은 학교의 1인자와 2인자를 무너뜨릴 계획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상황을 주에 깊게 분석한 후 용사는 자신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진을 몰아내고 싶다고 단언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이 협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말하며 용사는 자리를 뜨기로 했고 그의 친구도 곧장 뒤를 따랐다. 그를 쫓아갈 거냐는 질문에 소녀는 그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제 송만은 자신이 이용하려 했던 용사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를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다. 잠시 후 현수는 동맹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왜 송만을 거절했는지 용사에게 물었고 기사는 자신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마족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용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들었을 뿐이며 다른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또 다른 악당과 손을 잡는 건 파렴치한 짓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자 소녀는 용사가 송만의 채취를 말하는 줄 알았지만 용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이사장 손자의 책상 위에 있던 반짝이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는 한때 피로 얼룩져 있었다. 용사는 송만의 가죽 아래에 숨겨진 괴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손을 잡는 건 결국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용사는 당분간 친구 외에는 동맹을 늘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현수는 용사가 그저 싸움만 잘하는 다혈질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오판했음을 알았다. 용사의 계획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이었다. 인력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말이다. 그렇기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최선이었고 첫 번째 단계는 트럭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소녀는 용사에게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걸 깜빡했다는 사실을 짚어주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용사는 순식간에 불량배 무리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기사는 성스러운 무기를 꽉 쥐고 다가오는 놈들을 닥치는 대로 짓밟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트럭이 이미 출발했다는 걸 알아채고 급히 친구를 돌아봤지만 친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때 엔진 시동이 걸렸다. 현수가 용사에게 빨리 타라고 외쳤다. 흥미를 느낀 전사는 친구에게 이런 걸 탈 줄 아느냐고 물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타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그렇게 두 사람은 트럭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이걸 본 일진들이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래서 용사는 친구에게 엑셀을 밟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모든 일진들이 나가떨어졌다. 이제 성가신 놈들을 치워버렸으니 용사와 그의 늠름한 애많은 맹렬이 트럭을 뒤쫓았다. 기사는 자기 친구에게 이런 재능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현수는 일진들에게 돈을 바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달 알바를 해야만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제 트럭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걸 본 고등학생은 이제부터 전속력으로 달릴 테니 꽉 잡으라고 친구에게 말했다. 하지만 도로에 그들의 오토바이만 있는 건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었다.
그 불량배는 자세를 고쳐 잡고 온 힘을 다해 배틀을 휘둘렀다. 그럼에도 우리 주인공들 중 그 누구도 맞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 번째 적에 오토바이가 있었다. 이를 본 주인공은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다. 덕분에 그는 간발의 차이로 빠져나와 날아오던 공격을 아군 5인 사격으로 만들 수 있었다. 용사는 주인공을 칭찬한 뒤 남은 일진들을 직접 처리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추격자 없이 자유롭게 트럭을 뒤쫓을 수 있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보스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은 이 사람에게 일하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하는 용사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송만의 말에 따르면 이지면이 있는 곳 근처에서 트럭을 미행하는 용사가 목격되었다고 한다. 알파 3위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는 2위가 있으니 적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그는 일진들을 지원군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빅보스는 용사가 밤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 잡겠다며 이를 만류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지금이 용사를 잡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소리치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끔찍한 살기가 뿜어져 나와 그의 입을 억지로 다물게 했다. 빅보스는 이번이 실수를 용서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그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송만은 실망했고 자신의 일진들을 투입하겠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사장 손자인 그는 원래 계획대로 용사를 가까이서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용사는 트럭을 따라 적의 본거지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친구에게 경고했다. 트럭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고 두 사람은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그날 오후 목적지에 도착한 두 주인공은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꽤나 큰 충격을 받았다. 현수와 이 세계에서 온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로 보육원이었다. 아이들은 장난감과 간식을 받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트럭이 떠나자 용사는 트럭이 그저 이곳에 물품을 배달하러 왔을 뿐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다. 뚜러뻥을 가리킨 꼬마 소녀가 빨간머리 오빠에게 원장님 친구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의 옷차림을 빤히 살피더니 자기 오빠의 친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기사는 고개를 숙여 자신을 용사라고 소개한 뒤 꼬마에게 이름을 물었다. 하지만 그가 뚜러뻥을 든 손으로 자기 머리를 쓰다듬자 소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게다가 자기 오빠에게 전부 일러바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그때 마침 아이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순간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현장에 도착했다.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재빨리 헬멧을 벗었다. 그는 다름 아닌 알파2 이지면이었고 뚜러뻥을 든 녀석이 아까 그놈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다. 그 순간 고등학생인 현수는 소녀의 오빠가 누구인지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사는 아까 본 척한 사람이 이 소녀가 말한 오빠라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지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용사는 예고 없이 날아온 강력한 발차기를 황급히 피해야만 했다. 2위는 그를 아주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한 말이 자신을 향한 협박이었냐며 따져 물었다. 그 말과 함께 기사는 또다시 날아오는 매서운 발차기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기사는 오해를 풀려 했지만 그의 친구가 상대는 알파 중 한 명이라고 경고했다. 그 말을 들은 기사는 이지면을 자기 식구에게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진짜 괴물 같은 놈이라 단정 짓고는 뚜러뻥을 들고 일진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현수는 상대과 싸울 때 발만 쓴다며 그에게 주의를 줬다. 그 순간 그는 꼬마 소녀가 싸움을 지켜보는 걸 발견하고는 이어만이 친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꼬마 소녀는 친구들에게 여기 싸움이 났다고 소리쳤다. 아이들은 모두 자기 오빠가 정체불명의 악당과 싸우는 걸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그렇게 두 싸움꾼 주위로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이지면을 열렬히 응원했다. 아이들은 오빠를 응원하며 심지어 사탕과 장난감을 걸고 내기까지 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주인공도 자기 친구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유치원생 무리가 그에게 우르르 몰려들었다. 심지어 이 곱상한 소년조차 자기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지면은 상대에게 학교를 장악하고 싶다면 유치원생들을 괴롭힐 자격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용사는 오해라며 해명했고 그런 걸로 훈계하려 드는 이 알파 녀석이야말로 이선자라고 반박했다.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주먹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싸움에 끼어들더니 두 놈 다 아이들에게 나쁜 물을 들이고 있다며 호통을 치고는 두 사람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그렇게 용사와 알파이위는 단 한 방에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혀를 차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원장님이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돌아온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것이 그가 최진성을 처음 만난 날이었다. 당시 이 청년은 고등학교에 갓 전학 온 학생이었다. 그는 보육원을 떠나기 전 이지면에게 인사만 하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장님의 말에 따르면 이 청년은 보육원 땅을 사들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우려한 노인은 당연히 이를 거절했다. 하루가 지나자 소년은 보육원 근처에서 점점 더 많은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그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끔찍한 사건이 터지자 청년은 서둘러 노인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의 학교 학생 중 하나가 돈으로 꼬마 소녀를 유인한 뒤 담뱃불로 지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 일로 분노가 극에 달한 청년은 서열의 최상위권에 오르기로 굳게 다짐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학교 체육관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녀석들에게 제멋대로 굴 권리가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결심했다. 이사장 손자가 고작 담뱃방 하나에 열폭한다고 비아냥거리던 찰나 그는 갑자기 얼굴에 발차기를 맞았다. 그러자 일진들은 일제히 그에게 덤벼들었다. 결국 이 싸움은 일방적인 학살로 끝나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이사장이 갑자기 나타나 보육원 출신 아이 하나가 학생들을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지면은 자신이 악의적인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청년은 기물 파손과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강제로 물어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그에게 그런 큰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사실 그 금액은 나이든 원장님에게도 감당하기 벅찬 액수였다. 그날 밤늦게 누군가 청년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름 아닌 최진성이었고 청년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그는 거래를 수락하기만 하면 즉시 도와주겠다고 장담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은 이지면은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두 가지 약속을 조건으로 그 괴물의 손을 잡았다. 첫째는 두 번 다시 보육원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바로 그가 알파무리에 합류하는 것이었다. 그는 원장님 몰래 최진성과 그의 부하들이 보육원 창고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기까지 했다. 갑자기 잠에서 깬 학생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본 노인은 예전의 쑥스러운 일화를 꺼내며 껄껄 웃기 시작했다. 원장님은 말없이 청년을 응시하다가 학교에서 정말로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캐물었다. 하지만 이지면은 그 소문들이 마냥 거짓말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자기가 싸우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보육원 때문이라는 걸 상기시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장을 보러 나섰다. 그러고는 20대 소년에게 아이들을 돌보라는 임무를 맡겼다. 이지면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낄 수 없었다. 결국 이곳을 지키는 것이 그의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문을 연 순간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한 마리의 괴물과 마주치게 되었다. 자기네 오빠와 똑같이 꼬마들은 괴물을 마구 괴롭히고 있었다. 이 어린 용사들은 이 강력한 야수를 무찌르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빨간 머리는 자신이 진짜 용사라고 당당히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진짜 검조차 없는 그에게 용사라는 칭호를 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용사라는 타이틀을 건 싸움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그렇게 위풍당당한 새 얼간이가 최후의 결전을 위해 괴물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제지당했다. 용사가 난입자를 게임에 끌어들이려 하자 난입자는 볼 일이 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재촉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오자 이지면은 주인공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그의 주장에 용사는 그가 아이들과 맺은 새로운 유대감을 질투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곳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기사는 수호자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뿐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친구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이지면은 한때 경찰에 맞서 싸운 고결한 투사였다. 그런 이유로 용사는 최진성을 쓰러뜨리기 위해 그에게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청년에게 금발머리와 맺었던 거래를 완벽하게 떠올리게 했다. 이지면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을 정말 싫어하며 오직 보육원을 위해 그들과 함께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방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결국 그 불량배들의 지원 덕분에 어린 동생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알파 중 한 명이 되는 대가로 최진성은 이곳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설령 그가 반기를 들기로 결심한다 해도 빅보스는 항상 감당하기 벅찬 상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사에게 싸움을 포기하라고 진심으로 조언했다. 이를 본 젊은 전사는 수호자를 더 이상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번에 마주칠 때는 적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 말을 남기고 기사는 운전석에서 나오라는 친구의 재촉에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 주인공은 보육원을 빠져나왔다. 가는 길에 범생이는 정말로 저 수호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냐고 운동광에게 물었다. 놀랍게도 용사는 그의 저기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란델에게는 소유자가 상대방의 저기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송만이 내뿜는 저기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지면의 저기는 보육원을 지키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잠재적 동맹이 용사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은 낯익은 트럭 한 대를 지나쳤다. 그것이 학교 트럭이라는 것을 알아챈 그들은 그 안에 구호품이 더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성검이 주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성검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송만은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 있었다. 그는 이지면에게 마침내 통쾌한 복수를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 도착하고 싶었다. 송만이 어렸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가 자란 집에는 장난감 자동차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과거 회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뚜러뻥을 든 거대한 형체가 이런 짓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용사는 소년의 사연 있는 듯한 눈빛을 경멸하며 그런 걸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단언했다. 송만은 기사에게 잘못한 게 없었기에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곧바로 얼굴을 정통으로 얻어맞았다. 그 알파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을 본 용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했다. 이를 본 적의 동맹들이 개입하기로 나섰다. 수많은 불량배들이 용사를 처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력한 무기를 꽉 움켜쥐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러자 고등학생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정장을 입은 사내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가 쪽수가 많은데도 왜 밀리는 거냐며 불평하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얼굴을 발로 찼다. 그럼에도 정장 입은 사내는 가까스로 그 공격을 튕겨냈다. 장바오티에는 그들에게 정신 차리고 싸우라고 촉구했다. 임상동은 수호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린 소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갑자기 그가 블랙 파워레인저로 변해버렸다. 불량배의 눈이 멀게 되자 꼬마가 탈출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소녀는 자신의 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 고등학생의 손이 붙잡혔다. 임상동은 재빨리 용사의 동료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근육질 거구는 약골에게 내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인지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꼬마는 전방찌르기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첫 번째 필살기를 날리며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그 순간 깨지기 쉽고 소중한 알들이 박살나고 말았다. 슈퍼마켓의 할아버지가 달걀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렇게 소중한 보물을 잃은 녀석은 선체로 기절하고 말았다.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다른 녀석은 이미 완전히 뻗어버린 상태였다. 범생이가 수호자를 향해 소리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모두 위험에서 벗어났으니 드디어 전력을 다해 싸워도 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정장을 입은 사내는 무언가 끔찍한 것을 알아챘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도련님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용사는 늘 그렇듯 뚜러뻥을 들고 녀석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이를 본 사내는 상황을 조금 더 진지하게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 인해 10대 소녀는 강력한 일격에 대비해야 했다. 하지만 갑자기 정장을 입은 사내가 돌아서더니 송만을 붙잡았다. 그는 도련님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결판은 다음으로 미뤄야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그를 보내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성검으로 그를 내려치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용사가 방금 일어난 일을 상황 파악하느라 당황하는 사이 사내는 그런 무모한 공격은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붉은 머리의 용사를 휙 던져버렸다. 용사가 몸을 일으켰을 때쯤 이사장의 손자와 그의 경호원은 이미 트럭에 올라탄 후였다. 그렇게 그들은 도망쳤고 남겨진 다른 녀석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 순간 용사는 자신의 동료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의 장례식은 이미 시작된 참이었다. 꼬마 소녀가 추모사를 읊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이지면은 기사에게 친구가 단순히 정신을 잃었을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두 투사는 불량배들을 쫓아가지 않기로 합의했다. 결국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순진한 이들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자 용사는 자신에게 동경의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살폈다. 자신의 어린 동생들이 새로운 구원자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본 수호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는 존재가 나타났다. 원장님이 마침내 돌아왔고 끔찍하게도 그의 소녀 중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당황하기 시작하자 범인은 그저 침묵을 지킨 채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전화번호를 깜빡하고 말았다. 한편 제때 도망치지 못한 임상동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노인을 인질로 잡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다가가 목을 조르려던 찰나 원장이 갑자기 그의 다리를 후려쳤고 그는 바닥에 얼굴부터 고꾸라졌다. 프로레슬러는 노인의 행동에 열을 받아 그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근육질 거구는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얼굴을 세게 얻어맞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고 꼬마 소녀를 다치게 한 게 내 녀석이냐고 다그치며 뚫어뻥단 일격으로 그를 기절시켰다. 이 광경을 본 용사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의 친구는 물론 보육원 아이들 전체가 이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희망보육원의 원장 최고수였으며 그는 한때 배관공으로 일했었다. 한편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용사의 개입으로 화물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내가 본 바로는 이지면이 확실하게 그의 동맹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했다. 경호원은 복귀하는 대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엄청난 좌절감에 휩싸였다. 용사의 뚫어뻥을 막아냈을 때 그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다음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지면이 자신의 약속을 어긴 것을 본 최진성은 더 이상 자신의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늦게 승승남고 체육관에서는 감마 등급 학생들이 작업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갈 수 없다며 더 빨리 일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 순간 대장이 도착해 승민이를 찾았고 곧바로 그 만신창이가 된 청년에게로 안내되었다. 대장이 그의 처참한 꼴을 보고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감마 계급 중 한 명이 더 이상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자비를 구걸하자 대장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최진성은 노예 집 말고는 쓸모없는 놈들이니 불평할 자격도 없다며 그의 머리를 잔인하게 걷어찼다. 금발인 그는 쓸모없는 인간 종족에게 더 없는 역겨움을 느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알파는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대장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금발의 대장은 그 게이머 역시 쓸모없는 인간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 순간 송만은 공포에 질려 대장에게 사과하며 절대 명령을 거역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 말을 들은 대장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라고 윽박질렀다. 송만은 앞으로 절대 복종하겠다고 소리치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는 상관인 진성의 흥미를 끌었다. 5위와 4위가 전투불능 상태고 2위마저 배신한 상황에서 그에겐 3위처럼 앞장서서 나설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총책임자인 그는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다. 그 계획을 들은 운송 책임자 송만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대장은 이 계획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날 조금 뒤 고아원에서는 어떻게 불량배들이 고아원에 무단 침입했다가 꼬마 소녀에게 붙잡히게 되었는지 원장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의 앞에 있는 놈들은 도망치지 못하고 꼬마 소녀의 총구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원장님은 고아원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들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또 전화번호를 까먹은 사이 수호자는 어차피 이 불량배들이 다시 돌아올 테니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용사 역시 양아치들을 처리하려면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지면에게 그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영원히 적일 뿐이라며 기사와 힘을 합치는 것을 또다시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면은 용사에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어린 동생들을 구해준 것은 평생 갚지 못할 은혜였기 때문이다. 이지면이 알파 3위를 잡겠다고 약속하자 용사는 꽤나 흡족해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원장 할아버지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다. 현수는 원장님이 직접 싸우실 거라 착각하고 신이 났지만 원장님은 자신이 꽤나 나이가 들었음을 상기시켜 줘야만 했다. 할아버지는 그저 밥이라도 한 끼 차려주려 했던 것인데 이는 용사가 이 세계의 놀라운 맛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순간 임상동이 동료들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원장님은 꼬마 소녀에게 신호를 보냈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소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총을 겨눴다. 근육질에 거하는 모셔야 할 형님이 있다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8살짜리 꼬마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대로 총을 발사해버렸다. 그날 밤늦게 용사는 홀로 숲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무기를 꽉 움켜쥐고 근처의 나무를 공격했다. 그런 다음 첫 발을 내디디며 미친 듯이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그는 쉴 새 없이 공격을 쏟아부으며 몰아쳤다. 기사단장인 그는 온 힘을 다해 스윙을 연습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동작을 멈췄다. 용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와 성검 그란델 모두 같은 감정을 느꼈다. 대장은 물론 그의 경호원과 싸우고 난 뒤 용사는 이 새로운 세계에 오면서 힘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배들을 상대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확언했다. 잠시 후 그는 막힌 변기를 뚫고 있는 원장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할아버지는 이 동네 출신도 아니고 굳이 나설 필요도 없는 싸움인데 왜 이렇게까지 열정적인지 흥미를 느꼈다. 놀랍게도 용사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눈앞에 불의가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건 그의 본성에 맞지 않았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받자 할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앞의 소년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걸 본 할아버지는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기에 마침내 승낙했다. 자신의 약점이 뭐냐는 질문에 용사는 검술을 더 가다듬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단숨에 그를 쓰러뜨리며 그보다 더 틀릴 순 없다고 단언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뚫어뻥 숙련도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붉은 머리의 용사가 예전의 명과 싸울 때 할아버지는 흥미로운 점을 눈치챌 수 있었다. 용사는 인간과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충격받은 그의 표정을 보니 모든 게 명백했고 그렇게 첫 번째 단계가 정해졌다. 기사는 맨손 격투 기술부터 훈련해야만 했다. 한편 한 공사장에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여기가 맞는지 물었다. 그는 게으른 놈이 뜬금없이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낸 것에 잔뜩 짜증이 나 있었다. 건설회사 소장인 곽태환은 10대 녀석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와 경호원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소장은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장본인을 보자마자 그 건방진 태도에 소리를 빽 질렀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자 소장은 경호원에게 손을 쓰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경호원은 학생에게 어른의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며 정중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의 목을 내리쳤다. 그 남자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엄청난 덩치의 고릴라 같은 놈이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불량배들은 그 경호원이 여느 꼰대들처럼 말하는 것에 짜증을 냈다. 소장이 대체 무슨 짓이냐며 따져 물었다. 최진성은 자신의 고등학교에 공급하는 물량을 2배로 늘리겠냐고 물었다. 소장은 이 상황을 어처구니없어 했다. 이사장과 연줄이 있어서 거래해준 것뿐이라며 그가 소리치자 대장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진성은 자신이 궁지에 몰아넣은 자에게 묻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남자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소장은 20대 녀석들이 얼마나 미쳤는지 깨닫고 경악했다. 첫 번째 거래처가 공급량을 2배로 늘리기로 동의하자 대장은 두 번째 상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진성은 소장에게도 똑같은 조건에 동의할 것인지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렇게 대장은 단 하룻밤 만에 사업을 확장시켰다. 야구 방망이를 든 녀석이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물었다. 용사에 대해 묻자 최진성은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놈은 나중에 잡겠다고 답했다.
이명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조사했고 그곳은 바로 1성고와 2성고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장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모든 인원을 집합시켰다. 그날 밤으로부터 14일 후 학교에 도착한 알파 2위는 수화기 너머로 상황이 예상보다 조용하다고 알렸다. 보아하니 다른 알파들이 결석한 것 같았는데 이건 꽤나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 학교의 간마들은 이제 1상고와 1상고에서 온 듯한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이에 알파 2위는 아군에게 1위와 3위를 노릴 생각인지 물었다. 그 동맹은 다름 아닌 현수였다. 102위 간마 학생 말이다. 깡말은 그 소녀는 최근 고아원을 방문한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적하는 건 무의미할 거라고 말했다. 그가 들은 바에 따르면 최진성이 다른 두 고등학교를 점령하고 그곳 학생들까지 강제로 부려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대장이 자신의 지배력을 뻗어나가려 하고 있었다. 적이 인근 두 고등학교를 장악하려는 상황이니 단숨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편이 최선이었다. 이지면은 이미 패배한 고등학교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장이 다음번엔 어느 학교를 흡수하려 할지 예측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이 상황을 게임에 비유했다. 간단히 말해 최진성이 다른 고등학교로 눈을 돌려 그곳을 정복하려는 틈을 타 그들은 이미 노예가 된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즉, 이 작전을 쓰면 결국 적과 정면으로 맞붙게 될 것이 분명했다. 현수는 이것이 송만을 잡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될 거라고까지 말했다. 결국 알파 2위 역시 이 전략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납득하게 되었다. 그날 밤늦게 힘없는 학생들은 곤경에 처했다. 두 불량배는 일꾼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벌을 받는 건 자신들이라고 윽박질렀다. 1성고 전교 1등 윤철호는 이곳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자매결연 학교 출신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자 문제의 파트너인 1성고 전교 1등 봉구탁은 그중 한 명이 자기 학교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꼬집었다. 그들은 그 전학생이 원래 학교의 과중한 업무에서 도망쳤다가 다른 학교에서 또다시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꽤나 우스꽝스럽게 여겼다. 일꾼들의 의욕이 떨어져 보이자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로 했다. 금발머리가 일꾼들 각자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다고 말하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진들은 약골들에게 가고 싶으면 가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다. 그러자 근육질의 짐승 같은 놈이 한 학생의 예쁜 여동생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그리고 그녀 학교의 동네 일진들에게 여동생의 존재를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자 결국 한 학생이 굴복하고 말았다. 그가 가족의 안전을 대가로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동의하자 불량배들은 이게 얼마나 어린애 장난 같은 일인지 놀라워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의 말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누군가의 가족을 협박하는 짓은 결코 장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불량배들은 깡마른 꼬맹이가 자신들에게 맞서자 흥미를 느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대답을 요구했다. 대체 누구이며 어느 학교 소속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가 일진들의 신원이 파악되었냐고 묻자 그의 앞에 있던 녀석들은 당황했다. 그래서 그는 너희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뒤에 있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아하니 용사는 볼 만큼 다 본 것 같았다. 이놈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다. 폭력적이었고 또한 거짓말쟁이들이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신까지 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담배까지 피우는 녀석들이었다. 이 두 불량배는 용사가 제거하고자 하는 모든 악의 표본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용사의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때서야 또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나타났다. 알파 서열 사위는 마침내 그 강대한 용사와 재회하게 되어 기뻤고 심지어 그날의 대결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과거 어느 야구장 이 청년이 팀원들과 훈련을 할 때면 공이 날아올 때마다 그는 완벽하게 잡아냈다. 청년은 자신의 포지션에서 꽤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투수가 마음을 굳게 먹고 혼신의 힘을 다해 공을 던졌고 공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왔다. 그럼에도 상대는 방망이를 휘둘러 쳐냈지만 그 궤적을 통제하지는 못했다. 다시 현재. 한때 야구선수였던 그 청년은 용사와의 싸움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른 두 불량배는 이제 3대1의 상황이 되었으니 기사가 잔뜩 겁먹었을 거라 짐작했다. 그렇게 그들이 덤벼들자 용사는 파리떼를 쫓듯 순식간에 그들을 후려쳤고 녀석들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러고 나서 용사는 동료에게 돌아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생들을 이곳에서 빼내라고 재촉했다. 무시당한 두 불량배는 잔뜩 화가 났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방망이를 든 녀석이 있는 걸 눈치챘고 채 깨닫기도 전에 그가 2번의 일격을 날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움이 되고 싶다면 그냥 방해나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서열 사위가 1대1 승부를 원한다는 걸 보고 기사는 상대가 어느 정도 명예를 아는 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저 방망이를 휘두르는 녀석이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할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제 그 두 사람은 남자 대 남자로 맞붙게 되었다. 알파가 선제 공격을 날리려 했지만 상대는 순식간에 몸을 피했다. 놀랍게도 이 불량배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용사는 단 한 번의 타격도 시도하지 않은 채 날아오는 궤적을 연거푸 피하기 시작했다. 알파는 이번에는 용사가 트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용사는 한 가지를 확실히 해두기로 했다. 그는 상대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애초에 도움 따윈 필요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시절 용사는 자신의 뚜러뻥이 성검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노인은 이 상황이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원장이 보기에 용사는 체격이나 기술을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의 눈에 이 소년에게 부족한 것은 딱 하나뿐이었다. 용사는 경험 많은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대1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고 뚜러뻥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도 몰랐다. 즉, 용사에게는 1대1 전투를 위한 뚜러뻥 다루기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노인은 이제부터 이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며 소년에게 따라오라고 재촉했다. 다시 현재 불량배는 허를 찔렸지만 재빨리 발을 디디며 자세를 잡았다. 그러고는 앞으로 돌진하며 상대의 다리를 노렸다. 그 순간 방망이가 뼈를 부러뜨리기까지 불과 몇 인치밖에 남지 않았다. 한편 다른 곳에서 달빛 아래 술 한 잔을 즐기던 원장은 문득 제자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렇다 해도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쯤은 그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어찌됐든 용사는 이제 믿음직한 무기 없이도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전투 상황, 불량배는 자신의 쇠방망이가 고작 플라스틱 뚜러뻥에 막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회를 틈타 활짝 열려있던 용사의 턱을 노리고 공격을 감행했다. 그 순간 기사가 벽에 뚜러뻥을 찰싹 붙였다. 그리고 불량배가 미처 상황을 깨닫기도 전에 오히려 그의 턱에 정통으로 한 방이 꽂혔다. 알파는 상대가 복싱 자세를 취한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용사는 자신이 잼을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해했고 현수는 그것이 제비라고 정정해 주었다. 그렇게 용사는 완벽하게 흐름을 쥐게 되었다. 상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폭풍 같은 뚜러뻥 잽을 퍼부었다. 무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며 거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짜증났다. 그래서 그 역시 뚜러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가 치려는 찰나 기사가 벽에서 무기를 떼어내는 바람에 허공을 가르고 말았다. 그 순간 불량배는 중심을 잃었다. 그리고 채 깨닫기도 전에 얼굴에 끔찍한 펀치를 얻어맞았다. 하지만 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검을 꽉 움켜쥔 채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상대의 머리에 내리꽂았다. 한편 학교에서는 사무실에 잠입한 지면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빅보스가 정복한 학교들의 기록이 분명 그의 사무실에 있을 터였다. 그때서야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보육원의 수호자는 서둘러 그것을 확인했고 충격적이게도 그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주에 깊게 훑어보던 그는 이내 경악에 휩싸였다. 그때 누군가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 사람은 비상시가 아니면 절대 자기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던 자였다. 최진성은 이제 그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지만 지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종이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기 두 손으로 지면을 확실히 죽여버리겠다고까지 말했다. 다시 전투 상황. 기사가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온 힘을 다해 상대를 내리쳤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불량배에 숨겨진 이면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이 광경은 기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불량배는 즉시 평정심을 잃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마스크를 찾기 시작했다. 그가 마스크를 찾기 시작하자 다른 두 녀석은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겁쟁이처럼 군다고 그를 조롱했다. 그러고는 흉터를 비웃으며 그를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군합발 밑에서도 알파는 오로지 마스크를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과거 그가 아직 야구팀에 있었을 때 질 나쁜 녀석들이 장난을 치며 마스크를 숨겨버린 적이 있었다. 그러고는 투수로서의 포지션이나 지키라고 지적하며 공에 맞아 흉터가 생긴 그를 조롱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를 던져주자마자 청년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괴롭히던 녀석들은 그의 트라우마를 비웃기 시작했고 그 멍청한 얼굴 때문에 홈런을 망쳤다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녀석들이 그를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는 흉측한 얼굴의 괴물이라고 불렀을 때였다. 결국 청년은 그들의 말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괴물이 되었고 그 잔인한 녀석들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겠다고 확신했다. 다시 현재 필사적으로 마스크를 찾던 그는 불현듯 자신에게 마스크를 내밀고 있는 용사의 손을 발견했다. 기사는 상대가 감추려던 흉터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사과까지 건넸다. 그러고는 그가 일어서도록 도와주어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불량배가 싸움을 멈추겠다고 동의한 바로 그 순간 느닷없이 누군가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제 싸움은 진정으로 끝났다. 결국 알파는 패배를 인정했다. 다음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어떻게 지면을 학교로 보냈는지 용사에게 털어놓았다. 그 순간 쓰러진 일진은 서열 2위가 정말 학교에 있다면 그 명단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다. 최진성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제야 고등학생의 폰으로 알림이 울렸다. 지면이 보낸 메시지였다. 원장님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혼란스러운 경고였다. 한편 빅보스와 그의 2인자는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최진성은 끝까지 충성했다면 보육원에 최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을 지면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보육원에서 한 약속을 진심으로 지키고 싶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서류를 읽은 지면은 그의 말을 심각하게 의심했다. 빅보스의 책상 위에 놓인 원장님 이름으로 된 가짜 유언장을 본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지면은 최진성이 보육원을 차지하기 위해 원장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금발머리는 미래에 집중하려면 과거는 잊어야 하니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짓거렸다. 서열 2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당장 서열 1위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보스는 재빨랐고 날아오는 발차기를 가볍게 피했다. 그는 지면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우스꽝스러운 착각이 꽤나 가소로웠다. 하지만 놀랍게도 분노한 수호자는 이건 식은 죽 먹기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회전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서열 1위를 걷어찼다. 그 일격에 금발머리는 사무실 밖으로 튕겨 날아갔다. 이를 본 빅보스는 제법 쓸만한 그의 싸움 실력에 감탄하며 청년의 충성심을 되돌리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그는 자신의 실력이 쓸만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 보스의 생각은 달랐다.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보스는 어쩔 수 없이 눈앞의 성가신 존재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이제 쇠사슬에 얽매인 청년은 꽤나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최진성은 상자 안에 무기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렇게 빅보스는 서열 2위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했다. 다시 우리의 주인공들 시점. 현수는 기사가 전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지 확인했다. 용사가 혼자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친구를 걱정하자 현수는 원장님이 호락호락하게 당할 분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현수의 가장 큰 걱정은 친구를 알파 서열 4위와 단둘이 남겨두고 간다는 점이었다. 용사가 새로운 조력자에게 정말 자신들을 도와줘도 괜찮냐고 묻자 그저 조용히 하라는 핀잔만 돌아왔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향해 나아갔다. 알파는 그저 용사에게 진 빚을 갚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그가 학교에 들어가면 보스에게 지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제야 그는 이 기사가 보스라는 직함을 최진성의 또 다른 이름으로 착각할 만큼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불량배는 누군가 통화 중에 보스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때를 떠올렸다. 최진성이 머큐리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세계의 용사는 충격에 빠졌다. 한편 숲 한가운데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찬란했던 과거를 회상하던 중 그는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다. 원장님은 자신이 지금 술에 취해 있다며 사과했다. 노인은 지면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청년의 또 다른 이름을 듣자마자 용사는 화들짝 놀랐다. 한편 학교 체육관 앞에서는 갑자기 상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동자 중 한 명이 쓰러진 것이다. 일진이 짜증내는 모습을 본 노예는 주간 보수 시간에 실수를 만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제야 다른 누군가가 청소를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그 불쌍한 학생은 곧장 근육질의 짐승 같은 놈에게 머리를 걷어차이고 말았다. 이명은 쓸모없는 짐덩어리들을 노동력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일하게 하려고 그 학생을 본보기로 삼기까지 했다. 형은 자신의 악행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기꺼이 가족들을 찾아가겠다며 그들을 협박했다. 그는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라고 한 뒤 그가 깨어나면 다시 작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를 본 근육질 고릴라는 큰 충격에 빠졌다. 뚜러뻥 용사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우리의 기사는 기절한 학생과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다. 그는 과거에 주로 마족을 물리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인간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사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존재했다. 처음에는 이 땅에서 마족을 정화하면 인간의 이기심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는 자신의 세계에서 마족을 몰아낸 순간 이 세계로 순간이동되었다는 사실에도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때 그의 말이 끊겼다. 덩치 큰 녀석이 본론만 말하라며 그를 재촉했다. 긴 연설에 짜증이 난 그는 용사의 뒤통수를 후려치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손목이 붙잡혔다. 용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자 형은 당황했다. 결국 그는 마족에 맞선 자신의 행동이 인간의 악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인의 손을 꺾어버리며 그가 말하길 인간의 자식 중에는 뼛속까지 썩어빠진 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체육관 안에서는 인간의 악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빅보스에 따르면 인간은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려 하기에 그 기원은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최진성은 자신 역시 지금 불필요한 요소를 폐기하고 있는 참이니 좀 더 부드러운 말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보스는 옛 부하를 설득하려던 시도를 그만두고 싸움을 멈출 것을 종용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기만 하면 보육원에 큰 지원을 해주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육원의 수호자는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보기에 자기 학교 아이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놈이 고아들을 신경 쓸 리 만무했고 따라서 지면은 두 번 다시 그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 말을 끝으로 빅보스는 상대와 더 이상 나눌 대화가 없다며 공격을 개시했다. 적의 공격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놀란 지면은 저 쇠사슬에 얽히면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이를 본 그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돌진하는 유일하게 논리적인 움직임을 취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보스는 그가 근접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열 2위는 서열 1위의 첫 일격에 배를 꺼뚫리고 말았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투지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대를 향해 돌진했다. 최진성은 거리에 상관없이 그가 불리하다며 이런 짓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지면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어느 날 벽에 부딪힌 어린 지면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 훈련을 먼저 시켜달라고 졸랐던 주제에 울보처럼 구는 소년의 모습에 원장님은 실망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소년의 말에 노인은 그에게 힘을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면은 보육원을 지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노인은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을 지킬 때는 포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원장님은 한계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부여하는 것뿐이라고 어린 그에게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지면이 자신을 뛰어넘으려면 한계를 무시해야만 했다. 최진성은 상대가 발을 이용해 쇠사슬을 묶어둘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머리에 발차기가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빅보스의 반사신경은 빨랐고 그는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최진성은 필살기를 기대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결국 상대는 그저 허공을 걷어찼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제야 그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상대가 아직 바닥에 착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이지면은 온 힘을 모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보스를 걷어찼다. 처음에는 이 일격이 제대로 먹혀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돌연 수호자의 다리가 붙잡히고 말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그의 얼굴에 주먹이 꽂혔다. 그리고 최진성은 자비 없이 그의 머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보스인 최진성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 후 자신의 힘을 대부분 잃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상대의 마지막 공격은 그를 진심으로 당황하게 만들었다. 최진성은 이지면의 의지와 힘을 깊이 존중했기에 다음번 만날 때에는 친구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기에 쇠사슬을 휘두르는 그는 이제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 난입했다. 그의 쇠사슬이 바닥에 꽂힌 뚫어뻥에 막혀버린 것이다. 막 도착한 자는 넘버원과 오랜만에 만난다고 인사를 건넸다. 최진성은 붉은 머리에게 다음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진정으로 되었는지 물었다. 다음번 만날 때는 그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약속했었으니까. 하지만 용사는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로 그의 목숨을 거두는 건 자신이 될 거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어찌됐든 그는 지금 오행성의 일원인 머큐리와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항상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이들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정의의 소리 없는 외침이 묻히고 유일한 희망마저 그 문제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찰나의 시간에 악이 다시 이체육관으로 돌아오게 허락하는 셈이다. 기사는 악마에게 자신이 직접 그 목숨을 끊어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적, 오행성의 머큐리였으니까. 그럼에도 보스는 용사가 인간을 죽이러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허세라 여겼지만 이내 날아오는 주먹을 막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기사는 마침내 묻어뒀던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그는 어떻게 머큐리가 살아남았는지 캐물었다. 본래 그들이 있던 고향 세계에서 직접 그의 목을 베어버린 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용사는 악마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그 말을 들은 머큐리는 쇠사슬을 가볍게 반으로 끊어내며 대답 대신 죽음을 선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말하며 악마는 적을 향해 강렬한 일격을 준비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그 순간 꽤나 익숙한 속임수의 시야를 빼앗기고 말았다. 최진성은 오랜만에 나타나서 오만하게 구는 용사가 눈에 거슬렸고 속내를 꿰뚫어보며 상대가 정면에서 공격해 올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용사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머큐리는 자신의 등 뒤에서 갑자기 타임아웃을 외치는 상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용사는 이지면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자신이 싸움을 끝낼 테니 맘 편히 쉬고 있으라고 말했다. 상대가 자신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큐리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뚫어뻥과 자신의 넘버2 사이에서 혼란이 오며 자신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음을 인정했다. 최진성은 용사가 이지면을 구하려 서두른 탓에 보육원의 늙은 원장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사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 숫자의 주인이 셀 수 없이 많은 경험을 거쳤다면 말이다. 원장이 날아오는 칼날을 가볍게 피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이 그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었다. 이 모습에 암살자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노인은 자신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공격자에게 미친놈이라며 호통을 쳤다. 그제야 노인은 그가 어린 소녀의 다리를 담뱃불로 찢었던 송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이제 그가 쓴 마스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송만은 노인에게 예에 따윈 갖출 필요 없다며 맹렬히 돌진했다. 그가 찌르기를 시도하자 그것을 가볍게 피한 원장은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놈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녹슬지 않은 베테랑 싸움꾼이기에 존중을 받았던 것이라고. 용사는 악마에게 자신이 진짜 타깃보다 오히려 저 암살자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남긴 채 기사는 앞으로 돌진하며 머큐리에게 자신들의 싸움에나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보스 역시 지체 없이 움직이며 용사를 향해 쇠사슬을 내던졌다. 단단한 쇠사슬이 뚫어뻥에 엉겨 붙자마자 기사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하지만 악마가 뚫어뻥을 포획했다고 확신하며 강하게 잡아당기려던 찰나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다. 뚫어뻥이 바닥에 단단히 박혀버린 것이다. 이를 본 그는 그란델이 뚫어뻥이 된 후에도 여전히 성검의 특성을 일부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용사는 자신의 믿음직한 무기를 온 힘을 다해 걷어찼고 그 반동으로 상대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악마는 이 엄청난 힘에 큰 충격을 받았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강력한 주먹을 향해 몸이 날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용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머큐리의 얼굴을 움켜쥐더니 주변 상자 더미에 처박아 버렸다. 기사는 마침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악마가 원래 살던 고향의 노예 제도를 이 세계에서 재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용사는 약자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머큐리에게 변한 게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보스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며
보스는 용사에게 돌진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때 돌연 용사가 그의 다리를 낚아채며 그 오만한 말을 집어삼키게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불행히도 용사는 쇠사슬의 존재를 깜빡 잊고 있었다. 악마는 상대의 손에서 뚫어뻥을 쳐낸 뒤 용사에게 진정으로 인류를 아끼느냐고 조롱하듯 물었다. 그의 눈에 이른바 용사라는 자는 그저 위선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어 보스는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킥킥거리며 웃던 상대가 그의 쇠사슬을 단단히 움켜쥐는 바람에 순식간에 끌려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보스는 이 세계 전생을 겪더니 용사가 단단히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용사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제야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 이 세계로 소환되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다.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졌고 용사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달았다. 어느 날 누군가 카를로스 공작에게 다급히 달려왔다. 그의 하인 중 한 명이 용사가 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황급히 달려온 것이다. 식탁에 앉아있던 귀족들은 선택받은 자가 악마의 위협을 확실히 처리해 줄 것이라며 환호했다. 그때 그들의 환호 소리가 바닥을 닦고 있던 한 소년의 주의를 끌었다. 소년은 그 소문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전설적인 악마 사냥꾼으로서 인류의 구원자가 된 바로 그 용사를 말이다. 하지만 소년의 흥미를 끄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공작이 노예들을 불러 모으자고 제안했을 때 소년은 용사가 인간도 악마 못지않게 사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 의문을 품었고 인류의 구원자가 과연 자신들의 해방자도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작업장에서 감독관들은 노예들에게 딴청 피우지 말고 일에나 집중하라며 윽박질렀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다. 이에 크게 짜증이 난 감독관은 건방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노인에게 꾀병 부리지 말라고 고함을 치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허리가 안 좋다고 호소했지만 감독관은 그따위 변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제야 금발의 소년이 나섰다. 머큐리의 돌발 행동에 감독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년은 노인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그 대신 노인의 목까지 기꺼이 해내겠다고 말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것을 뒤늦게 눈치챈 감독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용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성을 완성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소년이 차라리 죽고 싶게 만들 만큼 고통스러운 이 노역은 모두 공작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교활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윽고 노인은 용감하게 나서준 소년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던 머큐리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을 부축해 주었다. 공작의 화려한 성바로 옆에는 작고 볼품없는 판잣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머큐리와 다른 일꾼들을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나와 맞이했다. 결국 이 아이들이야말로 소년이 진심으로 지키고자 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오늘 치빵이 도착한 것을 보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게다가 각자 빵 한 조각씩을 온전히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열광했다. 그때 누군가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빵을 양보하는 머큐리를 불렀다. 그녀는 다름 아닌 헬리아였고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나눠주려 했다. 그녀가 워낙 완강하게 권하는 바람에 소녀는 어쩔 수 없이 그 호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내 공작이 그 노예 소녀를 음흉하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녀가 유난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았다. 엄청난 상실과 광기 앞에서는 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어느 끔찍한 밤 절망에 찬 비명이 울려 퍼졌다. 헬리아는 강제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녀를 지키려 했던 소녀는 공작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이 상황을 꽤나 흥미로워했다. 결국 이들 모두가 자신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악마들 때문에 그동안 적당히 봐줬더니 이들이 감히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된 거라며 비아냥거렸다. 공작은 그 소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오라며 반항하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고 명령했고 그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곳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큐리는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작은 그가 다른 노예들에게 문제만 일으킨다며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끔찍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마족들이 성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즉시 공격을 시작해 공작을 짓뭉개려던 찰나 갑자기 괴물의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자를 본 푸른 눈의 소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용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기사는 모두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머큐리는 용사가 조금만 더 늦게 도착해서 공작을 구하지 못했기를 바랐습니다. 단 1초라도 늦었다면 그가 겪었던 잔혹한 일들과 그 이후의 모든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현재 철천지원수인 두 사람은 주먹을 주고받았습니다. 둘은 더욱 강력한 일격을 준비해 서로를 향해 날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쪽이 쇠사슬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용사는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붉은 머리 용사가 허를 찔린 사이 이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따지지 않고 인간들을 구하더니 이제 와서는 악인들과 싸우겠다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마족은 용사에게 구원받을 자를 선택할 권리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그 순간 기사는 날아오는 주먹을 즉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것을 잽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용사는 땅을 단단히 딛고 뚫어뻥으로 보스를 후려쳤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모든 마족을 쓰러뜨린 용사를 향해 모두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자신이 방금 구해낸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부유해 보이는 자를 이 영지의 주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공작은 자신을 카를로스라 정중히 소개했고 기사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귀족의 말에 그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괜찮냐는 질문에 공작은 다친 곳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공작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정정하며 심하게 다쳐 쓰러진 노예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공작은 머큐리가 자신의 하인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용사가 다른 일꾼들을 구하려다 소년이 다쳤다는 점을 짚어주자 소년은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용사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간청을 듣고 그들을 도와줄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입을 떼려는 찰나 공작은 감히 한마디라도 내뱉는다면 여성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년은 일어나라며 다독이는 용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고통 속에서도 기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노예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용사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눈치채 주기만을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자는 눈치가 지독하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사가 성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동료들이 달려와 마족들이 더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족 군단이 인근 마을에 기습 공격을 가했고 이 상황에 기사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동료들과 함께 즉시 다음 마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공작에게 머큐리를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사 덕분에 목숨을 건진 공작은 소년과의 일은 덮어두기로 했고 성으로 돌아가 노예에게 하루의 휴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할리아와 아이들이 머큐리에게 달려왔습니다. 모두 그가 무사한 것에 안도했지만 정작 청년은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용사가 다시 돌아올 테니 주인이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소녀의 시신을 마주한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큐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작이 소녀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모조리 참살해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공작이 공사에 도움되지 않는 노예들을 전부 처분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카를로스는 그것이 꽤 흉측한 구경거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신을 불태워 내다 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청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용사의 방문이 끝나면 다시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그의 말에 절망한 노예는 사리를 품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의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은 그를 철창신세로 만들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감히 공작을 공격한 그를 미치광이라 불렀고 그중 한 명은 왜 그를 당장 처형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머큐리를 살려둔 것은 용사의 눈을 속이기 위함일 뿐이며 그가 떠나면 곧바로 처형될 거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교대 근무를 마친 경비병들은 감히 공작으로부터 소녀를 지키려 한글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은 불길한 기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마족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경보를 울리려 달려가기도 전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마왕이 서 있었고 마왕은 인류를 증오하는 인간을 오랫동안 찾아 헤매왔다고 말했습니다. 마계의 지배자는 그에게 복수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공작의 식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처음에 귀족들은 감히 카를로스의 저녁 식사를 방해한 노예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알던 어린 노예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병사들에게 막으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마족은 이미 병사들을 모조리 도륙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큐리의 달콤한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귀족들이 무참히 썰려나가면서 그들의 비명만이 절망적으로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모닥불 곁에 있던 노예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다 짓기도 전에 죽고 말 거라는 생각에 빠져들 무렵 노인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큐리를 섬뜩하게 닮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노예들의 발밑으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것은 공작에 잘린 머리였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을 처단한 자를 맞이하러 달려갔습니다. 폭정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에 넘친 그들은 자유를 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큐리에게는 그저 가소로운 짓이었습니다. 결국 이놈들은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니까요. 망가져버린 그는 이들에게도 지옥을 선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현재 머큐리는 자신을 구원자라 칭하는 용사를 위선자라 불렀습니다. 그가 구해준 공작이 사실 구제 불능의 끔찍한 괴물일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거물보스는 자신이 애초에 이 학교에 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약육강식의 법칙은 어느 세계에나 적용되었습니다. 자신이 다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역겨운 인간 족속들은 불의 앞에서도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용사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머큐리는 기사 역시 다를 바 없다며 재빨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사는 균형을 잃고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머큐리가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용사가 노예들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보였더라면 그 끔찍한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쏘아붙였습니다. 갑자기 보스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고 충격적이게도 기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머큐리는 자신의 위에서 용사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기사는 자신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뼈저리게 시인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머큐리의 악행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모닥불 곁에서 힐리아는 머큐리에게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마법사의 말에 따르면 이 세계 너머에 다른 차원이 있다고 했고 소녀는 그 이야기에 꽤나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큐리에게는 그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힐리아가 노예에게도 꿈꿀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자 소녀는 서둘러 오해를 풀려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말을 주워 담으려는 그의 모습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내 힐리아는 그의 팔을 잡고 만약 그들이 다른 세계에서 만났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소녀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아이들에게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이 존경스러운 사람과 함께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헬리아는 머큐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다른 세계에서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그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이들을 묻어준 후 마왕은 머큐리의 인류를 향한 증오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꽤나 우습게 여겼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 그들을 모두 되살릴 수 있을 거라며 새로운 부활을 안심시켰다. 그 순간 거대한 보스는 그 약속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푸른색 크리스탈이 형성되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 용사는 그것을 집어들고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가 깨어났다. 의식을 되찾은 지면이 용사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래서 기사는 치열한 전투 끝에 거대한 보스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면을 경악하게 만든 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가 아까 싸웠던 그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 자가 진짜 최진성이며 그 마석은 차원을 이동해 다른 육체를 그릇으로 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용사는 진성이 곧 깨어날 테니 당장 고아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지면은 용사가 했던 마법 같은 짓들이 그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는 멍해지고 말았다. 잠시 후 고아원에서 마침내 오토바이가 멈춰섰다. 도착하자마자 현수는 주변이 너무 조용한 것에 의아해하며 원장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다. 그제야 노인은 아직 자려면 한참 멀었다고 밝혔다. 원장님은 술 한 잔에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큰소리쳤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를 등에 업고 있었다. 허리가 아픈 것만 빼면 노인은 꽤 멀쩡해 보였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 계획이 실패했다고 알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수는 그가 송만의 경호원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가 당황하기 시작하자 원장님이 그를 안심시켰다. 소녀는 노인에게 뭔가 비장의 무기라도 숨기고 있는 건지 물었다. 그러자 원장님은 마침내 기억이 돌아와 112번호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순식간에 조폭들은 경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한편 고아원으로 향하던 지명과 용사는 지나가는 경찰차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자 용사는 친구에게 동료들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노인과 약골 녀석은 그 이상한 놈과 뚜러뻥을 든 자를 발견하자마자 서둘러 반갑게 맞이했다. 지면은 경찰을 보고 패닉에 빠진 나머지 곧바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 현수는 기사에게 거대한 보스에 대해 물었다. 그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그의 학교도 마침내 일진들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소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신이 난 소녀처럼 달려가 용사를 껴안았다. 그 순간 다른 이들도 서둘러 승리의 축하 자리에 합류했다. 아이들도 승리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원장님은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냐며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했고 그러자 아이들은 경찰을 부른 탓에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났다며 오히려 원장님을 탓했다. 이 사랑스러운 광경은 승리한 용사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번지게 했다. 결국 승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은 10대 소년들에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라며 음료를 건넸다. 지면은 그딴 건 안중에도 없이 유언장까지 써둔 원장님에게 화를 냈지만 너무 시끄럽게 구는 바람에 탁자의 머리를 세게 얻어맞고 말았다. 원장님은 자신이 나이가 꽤 들었으니 만약을 대비해 유언장을 준비해 둬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죽을 날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둔다고 나쁠 건 없었다. 그가 떠나고 나면 변화는 불가피할 테니까. 현수도 원장님의 말에 동의했다.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학교조차도 이 법칙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불량 학생들의 범죄와 주인공의 고발글이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로 인해 당국은 마침내 학교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상위권 일진들과 이사장 그리고 교사들까지 모두 그들의 범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용사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당황한 소녀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래서 기사는 거대한 보스를 물리치고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이 마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당면한 유일한 문제는 마법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마법사가 없기 때문에 꽤나 어려울 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다. 누군가 방금 그의 문을 두드리려 하고 있었으니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현수는 이 차원에는 마법사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그때 누군가 그의 말에 반박했다. 인사를 받은 용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알아보겠냐고 묻자 용사는 그 낯익은 노인을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수 역시 요리계의 거물인 히빕을 알아봤다.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학생은 이 남자가 유명 인사라고 답했다. 히빕은 최고의 요리 전문가이자 식품 연구 기업이었고 그들의 마요네즈는 전 세계 1위로 꼽혔다. 그제야 남자는 고개를 숙여 용사에게 인사했다. 기사는 친구가 자신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걸 처음 보았기에 꽤나 흥미로워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사가 그 노인과 안면이 있다는 걸 본 고등학생은 마침내 퍼즐을 맞췄다. 자기 눈앞에 있는 남자가 바로 용사의 동료 중 한 명인 대마법사 히빕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말과 함께 노인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다. 얼마 후 히빕의 본사에서 고등학생은 꽤나 큰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용사를 소환한 것은 마족의 마석을 얻기 위한 마법사의 계획 중 일부였던 것이다. 그동안 히빕이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용사는 마법사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를 마침내 이해했다. 노인은 마지막 전투 직전에 그들이 오원성에게서 얻은 마석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놀랍게도 그 크리스탈에는 두 가지 저주가 깃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차원을 넘나들게 하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크리스탈은 손을 대는 순간 바로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 돌들은 차원 사이로 흩어졌고 마법사까지 함께 끌고 가버린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히빕은 마력을 잃은 채 한 요리 사업가의 몸에서 깨어났다. 그럼에도 그는 무언가를 해야 했고 그래서 마법진을 그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마요네즈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그 마법진은 오직 학생의 피와 눈물로만 활성화될 수 있었다. 즉 히빕이 그 입소문난 마요네즈 유행의 배후였던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용사를 소환하는 방법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가 이 강력한 용사를 이 세계로 불러온 고등학생에게 감사를 표하려던 찰나 갑자기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었다. 용사는 분노하며 그에게 맹렬히 쏘아붙였다. 그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마요네즈 유행을 믿게 만든 장본인에게 분노했다. 그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쳤다고까지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덕분에 용사가 불량배들을 전부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어서 용사가 나머지 오원성들을 걱정하자 히빕은 오직 머큐리만이 이 세계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돌아올 날을 위해 본래의 차원에서 여전히 힘을 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즉 기사와 마법사는 하루빨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다행인 점은 머큐리를 쓰러뜨리고 얻은 마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법사에 따르면 포탈은 내일 아침이면 준비될 거라고 했다. 그날 늦게 바깥바람을 쐰 후 우리 주인공들은 오랜만에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왔다. 한 달처럼 느껴졌던 그들의 짧은 모험은 또 다른 미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현수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준 용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기사는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소녀는 용사가 자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현수는 자신이 포기했던 그 꿈을 다시 붙잡기로 결심했다. 예전처럼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경찰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용사는 즉시 그들이 지면이 말했던 이 세계의 수호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과거의 소녀는 어머니를 우상으로 여겼지만 범인을 쫓다 순직하신 후 그 꿈을 포기했었다. 그 일로 인해 두려움이 그의 삶을 잠식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서는 것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이제 소녀는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마음가짐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결국 현수는 스스로를 겁쟁이라 부르며 평생 꿈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기사는 친구가 아주 용감하다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훌륭한 경찰이 될 테니까요. 그 말에 소녀는 용사에게 시선을 돌려 그만의 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남몰래 간직해온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렸을 적 그는 성검의 선택을 받아 용사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죠. 그럼에도 용사는 단 하루도 실험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쉬는 동안 누군가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계속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수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휴가를 선물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길로 두 사람은 오락실로 달려갔습니다. 현수는 친구들에게 가벼운 게임을 알려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를 부숴버리는 바람에 사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뷔페로 향한 일행은 빨간 머리 사내가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며 요리사에게도 연신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현수와 그란데 그리고 용사는 영화관에도 들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앞을 보며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자 용사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스티커 사진 부스 안에서 원숭이가 날뛰는 듯한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웅들의 즐거웠던 시간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용사는 현수의 선물에 깊은 기쁨을 표하며 이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기사는 친구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마음먹었고 바로 그때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게이트가 완성되어 마침내 용사와 히빕이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머물고 싶었지만 이들에게 더 이상 지체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용사는 작별 인사를 건네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은 이 세계의 친구에게 마족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 사이에는 굳은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마법사는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용사는 마침내 떠났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등교 준비를 하는 주인공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있다면 원장님이 주신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죠. 일상을 전혀 바꾸지 않기로 한 현수는 용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현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이 안전하다는 감각이야말로 용사가 그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세계에서는 모두를 기다리게 한 용사를 부르러 성녀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용사의 손에 들린 낯선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기사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빕은 또 다른 마력석을 찾아냈다며 서둘러 이동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용사는 남은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